또 시작을 합시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이제 거의 두 달째 다 돼가네,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을 하신 지. 어때요?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대학 생활? 별 대답이 없네? 시선을 안 맞추고? 네가 알 바 아니잖아? 라고? 별로 안 즐거운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별로? 물론 뭐 학교 생활에 그다지 꼭 뭐 썩 즐거울 일이 사실은 큰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특히 이 분반이 뭐 여러분들의 표정을 싹 읽어볼 때 별 활기가 없어 보이고 이 수업 전체 자체가 워낙 뭐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혹시나 해서 대학 생활 전체가 뭐 별 재미가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걸, 야, 재밌어! 라고 내가 지금 뭐 그렇게 굳이 여러분들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만, 약간 살짝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요 때가 사실은 요 앞으로 뭐 4년이 됐든 앞으로 뭐 한 7, 8년이 됐던 학교에 남아있는 그 시절이 사실은 제일 생동감 있고 황금 시절이라고나 할까? 가장 재미라고나 할까?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가장 기억나고 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즐겁게 이 시절을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와서 이렇게 쓸데없이 앉아 있는 거, 쓸데없이라고는 괜히 뭐 좀 약간 과장돼서 한 얘기지만, 라는 거 하기보다는 어쩌면 조금 더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산화환원까지 대충 본 다음에 에너지에 관한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두 개를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 제2법칙이 바로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제1법칙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흔히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절대로 네가 어디 가서 에너지를 부셔서 없애버리거나, 아우 나 에너지 그냥 써버렸네, 다 써버렸네, 이제 에너지 없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서는 또 그 정반대로, 야 나 지금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어디 가서 에너지 만들었어 지금.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지. 우리는 보통 흔하게 얘기를 할 때, 야 우리 에너지 만들었다,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되겠어 뭐 하고, 뭐 마치 에너지가 없어지는 것이냐 얘기를 하는 거 역시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 제1법칙,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네가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만들어내거나 또는 없애버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절대로 네가 못 건드리는 얘기죠. 그대로 변함이 없다. 다만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에너지의 형태를 바꿔갈 뿐이다. 얘기죠. 에너지를 A라는 형태로 있는 에너지를 B라는 형태로 전환을, 왜 전환을 하지? 네가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키는 거지. 원래 있는 에너지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를 어떤 원래 있는 에너지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에게 관련된 얘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점심이라는 것을 먹었을 것이고, 아니 점심을 먹는 게 에너지 변환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점심을 먹어서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음식물에는 당연히 덩치가 커다란 음식물에는 당연히 그 화학 결합 안에, 공유 결합 안에는 에너지들이 들어가 있지. 왜? 그 공유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누군가가 주입을 했을 테니까.
그래야만 공기결합이 활성이 돼서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그것을 파괴해서, 무슨 반응이 생각나죠? 이화작용에 의해서. 이화작용하면 뭐 하는지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화작용의 결과로 에너지 방출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 그 에너지를 다른 우리가 제대로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로 변환을 해버리는 거지. 어떤 식으로? 그것이 바로 그 이름이, 그 유명한 ATP라는 것이고, 그 ATP라는 에너지 형태로 변환을 해야 우리가 마치 그 ATP를 현금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세포 안에서 가지고 있다가 에너지가 필요한 곳마다 가서 옜다 하고 ATP를 주면 그 ATP가 이제 분해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나와서 하는 식으로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 이거 완전히 물리적인, 그냥 화학 시간에나 들어봄직한 얘기를 생물학 시간에서도 해야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그 상위 법칙, 물리적인 법칙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불쌍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어서 에너지 전용을 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얘기인 것이고, 좀 생성 소멸 안 된다, 형태만이 변할 수 있을 뿐이다, 뭐 그런 얘기. 두 번째 법칙은 연력학 제2법칙, 이 엔트로피에 관한 얘기인데, 엔트로피라는 얘기는 결국 얼마나 어떤 특별한 이 상태가 무질서하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엔트로피입니다. 무질서도라고 해서. 그래서 무질서, 너저분하게 늘어져 있으면 그것은 엔트로피가 높은 것이고, 잘 정돈이 되어 있으면 엔트로피가 낮은 것이고, 이미 우리가 몇 번 봤듯이. 그래서 이게 자꾸 지 혼자 쓸데없이 놀아, 왜 따라오라고. 맞죠? 그래. 근데 우주 전체는 무질서도는 계속해서 증가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그것에 역행하는 것이 비자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자발적 반응은 전부 무질서도를, 그러니까 우주의 방향과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하는 것이 자발적 반응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자발적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의 일부분이 항상 그 에너지를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100% 그것을 효율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쓸데없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없는 형태로, 이렇게 이 낭비되는 형태로, 쓰레기 형태로 변환이 되는 그런 비율이 조금씩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나오겠지만, 비자발적 반응은 그럼 자발적 반응은 그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서 혼자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도 할 수 있는 반응인데, 비자발적인 반응은 어떻게 하려면 요 에너지를 주입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포가 저절로, 예를 들어서 세포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과학자들 얘기는. 그럼 그거는 비자발적인 반응이잖아요. 그 비자발적인 반응이 어떻게 저절로 이루어졌느냐라고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거지, 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끼케 할 수 있는 얘기는 에너지를 주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너지를 주입한다는 얘기는 비자발적 반응을 이제 수행을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거 자체가 모순이잖아. 비자발적인 반응이 어떻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있을 수가 없잖아. 그게 엔트로피가 지금 엔트로피를 이쪽에 낮추는 것인데, 세포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게 되면 엔트로피가 이 세포는 확 낮아지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일단 연력학 제2법칙의 위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우주는
엔트로피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향 또는 최소한 그대로 유지가 되는 방향인데 얘는 갑자기 이걸 낮췄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을 감히 겁도 없이 감행을 하느냐 라고 할 때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우주 전체 엔트로피라고 얘기했지 어디 여기 있는 조그만 국지적인 엔트로피라고 얘기했냐라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를 한다.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인데 누가 국지적으로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낮아질 수 있어요. 에너지를 주입하면 어느 일부 아주 작은 로컬 국소 부위에서는 엔트로피가 낮아지지. 하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해서는 어딘가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여기다 주입을 하면서 그 에너지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그 부분에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야. 배보다 배꼽이 더 크. 그러니까 여기다가 에너지를 주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끌어올 때 아까 좀 전에 언급한 에너지의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하고 똑같은 양의 에너지를 끌어오면 되는 게 아니거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어디서 끌어와서 주입을 해야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손실이 생기면서 엔트로피 또 올라가고 해서 대차 손익 계산을 해보면 남는 게 없는 장사. 여기다 에너지 조금 주입하기 위해서 저기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엔트로피가 늘어나요.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결산을 해보면 이것 때문에 엔트로피는 훨씬 더 늘은 거지. 그것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주 전체가 전부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에너지를 딴 데서 끌어와서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우주 전체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생활을 신경을 써야 되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과목에서는 이게 더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이 개념이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깁스의 프리 에너지, 자유에너지, 깁스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아주 오래전에 이 개념을 도출을 해내고 정의는 무엇이냐? 이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너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손실이 되는 에너지 보통 열이라는 것을 방출이 되는 손실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실 쓸 수가 없는 에너지예요. 쓰레기와 같은 에너지가 아닌 실제로 진짜 그 에너지를 어떤 유익한 에너지로서 써먹을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는 자유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열입니다. 우리가 얼핏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할 때 열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마운 에너지예요. 몸도 덮여주고 심지어 옛날에는 그 물을 끓여서 전기기관차도 돌리고 하나 이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그러한 열이 아니라 여기서 에너지에 전용해서 발생하는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이 열은 이 낭비가 되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쓸 수가 없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빼고 실제로 어떤 일이라고 하는 무슨 세포 안에서 어떤 수행을 에너지가 필요한데 수행을 시킨다든가 또는 물리적으로 어떤 무엇을 움직이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쓰임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용한 에너지들을 전부 합한 것이 자유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G라는 깁스라는 물리학자의 첫 글자 그래서 G라는 것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이 자발적인 반응이 될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반응이 될지를 예측하는데 바로 이 자유에너지를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일단 델타라고 하는 삼각형죠. 델타라는 것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 물질의 전과 후 그런 것을 했을 때 이 자유에너지의 값의 차이가 델타 G가 되는 것이죠. 그 값이
마이너스이면 자발적 반응이다.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이거. 이 델타 G는 항상 관습적으로 여기서 P라는 것은 산물, 프로덕트라는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것은 반응물, 리액턴트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마이너스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그림이 되는 거죠. 요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의 상황이 이 상황인 거죠. 처음에 시작되는 요 반응물과 끝에 가서 산물이죠. 근데 델타 G가 관념상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산물의 자유에너지 값에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을 뺐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제 산물의 자유에너지 값이 지금 반응물보다 적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그럼 바로 이 그림이 델타 G 값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음수 값이 나오는 전형적인 반응이에요. 여기서 이 Y축이 바로 그 G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G. 자유에너지. 요 오른쪽 X축은 반응이 진행되는 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Time course of reaction이라고 해서 반응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쪽에 산물이 나고 이쪽에 반응물이 나오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자, 이것이 어째서 자발적 반응이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없죠? 약 올려? 에너지 값이 산물이 낮아요. 반응물보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왜 이렇게 낮아졌지? 그 에너지가 어떻게 간 거죠? 방출이 됐네. 그죠? 화학 반응의 결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된 반응. 이거 자발적 반응이에요? 비자발적 반응? 자발적 반응이지. 발열 반응. 그러니까 이 그림 딱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는 이 그림이 자발적 반응을 지금 표시하는 것인지 비자발적 반응을 표시하는 것인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지금 상황이잖아. 이거 자발적 반응이야. 에너지가. 발열 반응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델타 G 값으로 표기하려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가 되네. 당연히. 델타 G는 산물의 자유에너지 값에서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값을 뺀 값이니까 음수 값이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델타 G라는 값을 계산할 수가 있다면 물리시간이나 또는 물리화학을 배우거나 무기화학을 배우거나 할 때 델타 G 값을 계산하는 그런 때가 옵니다. 어떤 반응이 있으면 델타 G 값을 계산할 수가 있거든. 계산해 보니까 반응 시작해 보기도 전에 델타 G 값을 계산해 보니까 측정해 보니까 마이너스 값이 나오네. 그럼 우리는 저 반응 일어날 수 있어라고 예측 판단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자발적 반응이야라고. 거기서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미리 화학 반응을 시켜보기도 전에 있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델타 G 값을 어떤 반응마다 델타 G 값을 각각을 좀 계산해서 붙여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매우 편리하겠지. 어떤 반응이 어떤 물질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 반응은 델타 G 값이 얼마야. 그럼 그것만 딱 보고 이 반응 자발적이네. 일어날 수 있겠네. 한번 해보자. 아니면 이거 델타 G 값이 플러스네. 이 얘기는 비자발적인 반응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미리 조심을 하게 되잖아요. 함부로 못 들이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델타 G 값이 그렇게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그럼 델타 G 값이 플러스인 비자발적인 반응, 전형적인 그림이 바로 이것이죠. 이거. 반응물보다 반응 후에 산물의 자유에너지 값이 이만큼 에너지 주니까 이만큼 높아졌어. 여기서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차이 아닙니까? 요거. 이만큼이. 델타 G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차이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델타 G 값은 여기서 이것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것일 것이고, 이것이 어째서 비자발적인 반응인지는 한두 가지 경로로 상식적으로, 아니 상식적이 아니라 직관적으로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되려면 에너지가 반응 후에 물질들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훨씬 더 높다는 얘기는 여기다 에너지를 주입을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높아졌지. 그 얘기는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만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니까 이건 비자발적인 반응이네. 그러는 얘기. 아니 그걸 다 찾자고 아예 초딩 수준으로, 초딩들 설명해 주는 수준으로 가도 끝까지 안 따라오네, 이 자식이. 가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초딩 수준의 그림을 설명하려면 이 그림 사용하면 되잖아, 보통. 친구들한테, 야, 언덕이 있다. 언덕 위로 이 바위를 네가 차서 굴려 올리려고 한다. 이거 되겠어? 안 되는 거 뻔히 알지. 올리면 다시 내려올 거 아니야. 자발적 반응은 반대로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 언덕이 있다. 언덕 위에서 돌을 굴리면 그냥 저절로 내려가겠지? 끄떡끄떡. 자발적 반응이야,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굳이 이렇게 하면 될 거 가지고 또 좀 튀어보려고 델타 G 값을 이렇게 반응 후, 반응 전에 어떤 자유에너지 값에 뺀 것으로 하지 않고 혹시 다르게 계산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라고 묻는다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줘.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돼. 근데 이게 뭐야? 여기에 뭔 이상한 HN 뭐지? H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이 열량하고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열량. 쉽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 H 값은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상수로, 거의 상수로 봐줘도 무방할 정도로. 또 하나의 상수가 여기 있어요. T, 이게 절대 온도 값이거든.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라는 뭐 그런 이 절대 온도 값 있잖아요. 이거 변화가 없지. 그럼 여기서 딱 한 가지 변수는 뭐냐면, 우리가 걱정해서 따라갈 수 있는 변수는 S거든, S. S가 뭐냐면, 뭘까? 엔트로피입니다. 엔트로피 앞에 델타가 붙었네? 그러니까 엔트로피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 엔트로피의 델타 엔트로피. 그런데 다시 그 얘기를 해놓고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러면 여기서, 자, 이미 우리는 델타 G 값이 음수 값이 되면 어떤 반응은 자발적 반응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그 어떤 반응을 다시 표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이 델타 G 값을 음수 값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여기는 둘 다 거의 동일한 그냥 이거예요. 그럼 이 반응에서 무엇을 조정하면 이 델타 G 값을 훨씬 더 음수 값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 수식에서. 이 공식에서. 이 S값이 점점 커지면 되지. S값이 점점 더 절대값으로 커지면 전체적으로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 값이 커질 테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이 델타 G가 마이너스가 돼서 훨씬 더 큰 마이너스로 변하는 어떤 변곡점이 오겠죠. 다시 말해서 엔트로피. 델타 G 값을 음수 값으로 이제 변환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종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엔트로피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되잖아. 엔트로피가 훨씬 더 높아지면 자발적인 반응이 훨씬 더 되는 것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끝이요. 이제 2장은. 그럼 2장 끝냈으니까 집에 갈까? 아니지. 3장을 이제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갑시다.
자, 3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핵산에 관해서 살펴보는 것인데, 핵산. 여기 이제 왼쪽에 DNA, 오른쪽에 RNA가 있죠. DNA는 좀 퉁퉁하고, 왜? 이중사슬로 되어 있으니까. 색깔 두 개가 이렇게 있듯이. RNA는 보통 일반적으로 단일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얇아 보이는 것이고, 다만 RNA가 절대로 이렇게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RNA도 사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이중사슬을 만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DNA하고 RNA하고 저는 이제 합작으로 그걸 뭐라 그러지? 하이브리드를 그걸 한국말 벌써 까먹냐? 좀 이따 생각이 나겠지만. 그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DNA. 이름 자체가 왜 DNA냐?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이크 애시드라는 이름을 딱딱딱 따가지고 DNA라고 한 겁니다. 디옥시라니? 좀 이따 보면 알게 되겠죠? RNA는 왜 이름이 RNA냐, 원래?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라이보. 그래서 디옥시리보, 리보 두 개가 뭔가를 의미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따라오는데 그 의미가 곧 이제 밝혀지는데, 일단 핵산이라고 하는, 핵산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다행스럽게도 RNA, DNA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핵산 RNA가 됐든 DNA가 됐든 핵산도 역시 중합체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탄수화물 중합체들, 무슨 이 셀룰로즈라든가 녹말이라든가 하는 그런 여러 중합체들, 뭘로 만들었지? 단위체가? 탄수화물, 녹말을 이루는 단위체는 뭐였어요? 포도당이었지. 포도당들이 쭉 모여가지고 녹말. 또 셀룰로즈라고 하는 그 중합체를 이루는 각각의 단위체들은 뭐였지? 포도당이었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언제나 이 고분자 물질을 볼 때는 이 특별한 고분자 물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이 부품 구실을 하는 단위체는 무엇이었냐 하는 것을 항상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보자고 했잖아요.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 대충 알고 있죠. 지방, 무슨 그것이 포화지방산이든 불포화지방이든 간에 지방을 만드는 단위체는 지방산이었잖아요. 지방산 3개가 붙어서 하나의 지방을 이루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핵산, DNA 또는 RNA라는 핵산을 이루는 단위체들은 누구냐? 그게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부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부품은 특이한 것이 그 부품 자체가 3가지의 서로 다른 부위로 쪼개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클레오티드라고 하는 것을 3부분으로 나눠보면 한쪽 부위에는 탄수화물이 들어와 있어. 탄수화물 중에서도 탄소 5개를 가지고 있는 오탄당, 그 오탄당 중에서도 특히 리보스를 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우리 단당뇨 볼 때. 그 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살짝 DNA와 RNA와 달라지는 것이지. RNA를 이룰 때에는 리보스라고 하는 오탄당이 거기에 이 뉴클리오티드에 거기 딱 들어가는데,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는 리보스 대신에 좀 전에 봤던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그 오탄당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위에는, 뉴클리오티드의 또 다른 부위에는 한국말로 질소함유염기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그냥 질소염기라고 하든가, 영어로 그것을 원래 영어로는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그냥 그렇게 한 것인데, 그 부위가 들어가고 마지막 부위에는 인산기가 하나 들어. 요 3부위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면 이것이 하나의 뉴클리오티드의 한 구성원이 유닛이 되는 건데, 그 유닛을 자세히 보면 일단 오탄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DNA의 경우에는 디옥시리보스,
RNA의 경우에는 리보스. 이 둘 중에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리보스당과 디옥시리보스당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게 바로 지금 RNA를 만들 때 쓰이는 당이고 요게 DNA 뉴클리오티드에 들어가는 당인 디옥시리보스이고 여러분들이 딱 볼 때 그냥 눈으로 봐도 요 둘이 생긴 게 되게 비슷하면서 딱 한 군데만 다른 거 알 수 있죠? 어디가 다릅니까? 디옥시리보스와 리보스당은 어디가 다릅니까? 여기만 다르지, 여기. 여기가, 이게 번호가 지금 붙어 있는 게, 유기화학에서 보면 탄소에다 항상 번호를 붙이거든요. 탄소가 들어가는 유기물에. 붙이는 룰이 따로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여기서부터 1번으로, 이 각 지금 모서리 지어 있는 부분에 전부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번 탄소. 여기가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는 어디? 여기 있어요. 5번 탄소. 그래서 이게 5탄당. 4번 탄소에 있던 OH가 1번 탄소에 있던 이 OH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이 고리 구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마지막 번에 있는 탄소는 옆으로 삐져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고 있는 것이 리보스의 기본 구성인데 그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리보스라고 하는 이 5탄당이 마치 미국의 펜타곤 모양처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리보스 당에서 파생된 것이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데 그 원래 풀 네임은 그냥 디옥시리보스가 아니라 보통 디옥시리보스라고 여기서 2라는 얘기는 왜? 2번 탄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두 번째 탄소. 2번 탄소에 뭐 어찌됐다고? 디옥시가 된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좀 쉽게 풀어서 2번 탄소에 있는 산소가 집 나가버린 리보스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산소가 빠져버렸잖아. 여기 있는 빠진 부분 여기에 사실은 수소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산소 없이 대신에 2번 탄소에 있던 산소가 빠져버린 또는 집 나가버린 리보스가 바로 디옥시리보스입니다. 오케이? 근데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보통 우리는 디옥시리보스. 근데 문제는 DNA와 R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들이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해가지고서 D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는 철저하게 모조리 전부 디옥시리보스들만이 들어가 있고 희한하게 RNA를 만들려고 할 때 쓰는 뉴클리오티드에는 리보스당이 제대로 들어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원래 리보스당이 원조라는 얘기죠. 원조. 아니 이 원조가 왜 RNA에 쓰이고 우리가 그렇게 신주 단지듯이 모시는 이 DNA 유전물질 DNA는 원조가 아닌 파생상품 리보스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일까? 희한하네. 왜 그럴까? 왜 그러긴? 원조가 원래 RNA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원래 우리 세포를 처음에 저절로 만들어질 때 원래 우리 세포 안에서 최초로 유전물질 구실을 하던 핵산은 DNA가 아니라 사실은 RNA였다는 것이 요즘 와서 정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뭐 RNA 월드 가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DNA가 만약에 우리의 유전물질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곧바로 모순이 생겨버려요. 왜? 만약 DNA가 유전물질이었다라고 지금도 역시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했었다면은 태초에 만들어진 저절로 만들어진 그 세포 처음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계속 논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왜냐하면 DNA는 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거든요. DNA가 무슨 일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DNA가 자기 복제를 한다든가 또는 DNA가 유전자 발현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사라고 하는 RNA를 만드는 그걸 해야 단백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순서로. DNA가 일단 RNA를 만들고 그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줘야 거기서
비로소 효소가 생기는데 단백질 만들어줘요. DNA가 그 일을 첫 삽을 뜰려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첫 삽을 뜰려고 하면은 효소가 있어야 되거든. 효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DNA가 첫 삽을 뜰려고 하는데 효소가 어딨어. 첫 삽, 둘째, 셋째 삽 떠서 저 나중에 가야 처음으로 효소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어떻게 DNA는 처음에 이 일을 했을까? 여기에서 이제 모순이 생긴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RNA 월드 가설이 생겨난 겁니다. RNA는 DNA하고는 다르게 그게 되거든. 왜? RNA는 유전 물질 구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효소 구실을 할 수가 있어요. 특이적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RNA는. 지금도 그래. 요즘도 우리는 RNA가 마치 단백질처럼 지가 효소 구실을 하는 RNA들을 여기저기서 현대에 있는 세포에서도 드문드문 발견이 계속돼. 이게 바로 그 매우 중요한 하나의 입증이 되지. RNA 월드 가설이 원래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RNA가 유전 물질로 사용이 되다가 DNA가 주는 또 다른 장점이 있거든요. 안정성. 처음에는 일단 RNA가 이걸 모든 일을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RNA가 훨씬 더 있어줘야만 되는 거지.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도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다 안정적으로 뭔가를 이뤘어. 그럼 세포가 이제 슬슬 딴 생각을 품게 되는 거지. RNA가 그동안 고마웠긴 했는데 토사구팽을 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왜? DNA가 훨씬 더 안정적이거든. 유전 물질이라는 것은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화학 특성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이 RNA는 정말 치명적이야. 화학적으로 너무 불안해요. 지 혼자 지 성질을 주체를 하지 못하고 RNA를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한 30분만 내버려 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 혼자 스스로 지가 막 끊어버려. 지 성질 지가 못 이기고. 왜? 누구 때문에 그러냐? 바로 얘 때문에 그럽니다. RNA에 있는 바로 요 산소, 2번에 있는 요 산소 때문에 RNA를 긴 사슬로 쭉 만들어 놓으면 지가 스스로 끊어버려, 지가. 이렇게 스스로 자해를 맞이하는 자해 공갈단 같은 RNA를 어떻게 우리가 믿고 유전 물질로 영원히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른 어이구 온매 아 뜨거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런 디옥시리보스를 가지고 있는 DNA를 한시라도 빨리 유전 물질로 사용을 하기로 한 그런 세포가 훨씬 우위를 차지했겠죠. 그 이외에 RNA는 이제 소위 말하는 뒷방늙은이 신세가 된 거지. 처음에는 유전 물질로서 각광을 받았다가 그렇다고 해서 RNA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요즘 세상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중요한 기능이 계속해서 발견되는지 몰라 지금 RNA가. 하지만 어쨌든 유전적인 물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DNA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고. 자, 그랬을 때, 자 마지막으로 인산기의 종류, 인산기가 아니라 질소 염기의 종류. 그러니까 일단 당 리보스가 됐든 디옥시 리보스가 됐든 그 다음에 인산기 부분은 전부 모든 뉴클리오티드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건 R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건 전부 4가지 종류의 다른 뉴클리오티드들이 있다는 것은 들어보셨겠죠. 그러니까 DNA의 경우 이 4가지 종류, 여기에 있는 이 4가지 종류의 뉴클리오티드가 각각의 4가지 종류가 누가 그것을 고유하게 결정하냐면 결국 이 질소 염기가 어떤 것이 오느냐에 따라서 뉴클리오티드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하니까. 그를 예를 들어서 질소 염기에 소위 말하는 시토신이라고 하는 그 화학 부위가 들어오면 우리는 그 뉴클리오티드를 시토신 뉴클리오티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통 줄여서 C라고 얘기를 쓰지. 대신에 거기
사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T라고 보통 한 글자로 줄여서 쓰면서 사이민 뉴클리오티드로 또는 A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쓰는 아데닌 또는 구아닌 그래서 A, G, C, T 네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DNA를 만드는 뉴클리오티드 종류가 있다라고 알면 되는 거지. 그런데 RNA를 만들 때에는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U로 표현하는 유라실이 대신 대리 출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사이민 빼고 그 대신 유라실이 들어가는 네 가지 종류의 다른 R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또 다음에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아마 하겠지. 이 유라실이 왜 DNA를 넣을 때 사이민으로 변했는지 그거 아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주 참 중요하고 재밌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 네 가지 종류의 다른 뉴클리오티드가 있다. 그 다음이 각각의 뉴클리오티드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그 뉴클리오티드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 그는 그 이름을 이거라고 얘기하잖아. 인산 2에스테르 결합. 이 전에 있는 건 전부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만 보시면 됩니다.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고 하는 일종의 축합 반응이죠. 물이 한 번자가 빠지는 똑같은 방식의 축합 반응인데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뉴클리오티드들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그림이 그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왼쪽 그림에서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있잖아요. 하나, 둘. 이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연결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연결이 돼서 두 뉴클리오티드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된 것이 지금 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에 의해서. 그림을 잘 살펴보시면 어떻게 지금 연결이 된 거예요? 둘 중에 한쪽은 3번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3번. 3번 탄소에 있는 OH가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의 몇 번?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인산기에 있는 OH와 서로 짝짝꿍 해서 너네 둘이 알아서 물 한 분자 빼내. 그게 바로 축합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로 요 중간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게 바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인데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하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은 두 뉴클리오티드 중에서 한 뉴클리오티드가 뭐를 제공하고 3 보통 우리는 이 리보스당의 이 번호를 그냥 1, 2, 3, 4번이 아니라 여기다 점을 찍어가지고서 이걸 프라임이라고 붙이거든. 3번 프라임 탄소의 OH기와 그것과 결합하려고 하는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의 몇 번? 5번 탄소에 5번 탄소에 붙어있는 인산기와가 결합을 하는 것이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다 라고 한 번만 얘기했습니다. 왜? 좀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거 한 번 됐어. 야, 이거 재밌다. 한 번만 더 하자. 그러면 또 다른 세 번째 뉴클리오티드가 여기다가 결합을 여기다 시키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신입 뉴클리오티드,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는 신입 뉴클리오티드 어디다가 붙일까? 저 위에다 붙일까? 아래에다 붙일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될 것이고 아니면 너 새로 들어오는 뉴클리오티드는 일로 들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 어디다 할까? 그런데 모든 새롭게 들어가는 뉴클리오티드는 여기를 이용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슬에 3번 3번 탄소에 있는 OH기를 들이박아야 돼. 누가? 여기에 새로 진입하는 새 뉴클리오티드가 5번 탄소에 있는 인산기를 가지고 마치 우리 옛날에 중학교 때 학창 시절에 하던 쉬는 시간에 맨날 하던 그 말뚝박기 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뒤밀어서 결합을 시켜야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것이 뉴클리오티드가 100개가 됐든 1000개가 됐든 간에 어떤 핵산은 이거 RNA가 또는 DNA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사안입니다. 됐든 간에 모든 뉴클리오티드는 제일 첫 번째 뉴클리오티드에는 항상 누가 있을까? 얘가 아직 살아있지. O 방향에 있는 5번 프라임 방향에 있는 인산이 아직 10% 정도 살아있지. 화학 반응이 아직 참여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뉴클리오티드는 누가 아직 살아있을까? 얘가 아직 살아있을 거 아니야. 3번 탄소에 있는 OH기가. 나머지 중간에 있는 그 어떤 뉴클리오티드를 살펴봐도 이 사이엔 이미 자기들은 소진 없어졌지. 3번 탄소에 있던 OH기 없어. 왜? 사용됐으니까 결합하는데. 그 바로 다음에 있는 뉴클리오티드 5번 방향에 있는 인산기 혹시 있니? 아니 나 사용했어 벌써. 다만 오로지 맨 첫 번째 있는 뉴클리오티드는 아직도 여기에 인산기가 나 아직 어베일러블 해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뉴클리오티드의 요 3번 프라임에 있는 OH기도 아직 살아있고 그것이 모든 핵산들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핵산의 방향을 정해주면 돼. 어떤 핵산이 있을 때 길이가 무슨 100개가 됐든 아니면 1000개가 됐든 뉴클리오티드. 아, 거기 5번 프라임 있잖아. 그 얘기는 뭐냐? 그 핵산의 제일 첫 번째 머리를 얘기하는 거야. 아, 그 핵산의 3번 프라임 있지. 그거는 그 핵산의 맨 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5와 3을 가지고 핵산 자체의 방향성을 표시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5', 3'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조금 어려울지는 모르나 여기서 설명을 한 것이고 여기서 수업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2주치에 해당하는 동영상은 또 이제 올려줄 것이고 거기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될 것입니다.